안녕하세요. 저는 백악관 통상전략국장 대행 마일러입니다. 여러분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에 48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했다가 단 48시간 만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두 명의 한국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한화의 김승현 회장. 이들은 형제처럼 깊은 의리로 맺어진 사이였죠. 한 명은 데이터와 논리로, 다른 한 명은 원칙과 의리로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산수가 워싱턴의 오만을 무너뜨렸고, 깡패에는 깡패로라는 김승현 회장의 한마디가 미국 해군의 절반을 마비시켰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있는 곳에 짓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선언은 실리콘밸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결국 압박과 위협으로 시작된 이 게임은 상호주의와 존중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룰로 끝났습니다. 한국이 돈 대신 원칙을 내세웠고 세계가 그 원칙을 인정하게 된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이 48시간의 기록은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과 원칙이 세계 최강국의 오만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486조 원 관세 출자, 외환보유고에서 즉시 현금 납부. 제목만 보고도 숨이 막혔는데 하단 각주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권 자율성 훼손 위험, 장기 수익 배분 구조 재검토 필요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90%를 달러로 즉시 납부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협력이 아니라 굴복이었습니다. 이게 투자가 아니라 종속 설계구나 싶었죠. 무역정책 수석 보좌관 브래드퍼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에 서명했잖아요. 한국도 똑같이 할 겁니다. 한국은 일본이 한다면 다 따라하거든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한국을 일본과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때 참모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귀국 직후 서명 보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이었어요. 상황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브래드퍼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감히 세계 최강 미국 요구를 거부한다는 겁니까? 워싱턴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관세를 25%로 높이고 한국 기업 추방 리스트를 공개해서 이틀 내에 싹 다 추방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항만 통관 지연, 허가 재점검까지 모든 협박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렸죠.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국가가 아니라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감정적인 반발 대신 법리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투자협정, 국제계약법 근거로 미국 단독 요구의 구속력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어요. 삼성전자 경제분석실에서 나온 메모가 언론에 흘러나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에 응하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또 올리고 재압박할 확률이 70%를 넘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다음 라운드에서 관세 상향과 요구, 증액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삼성의 정보력과 분석력에 저는 손끝부터 찌릿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한국 기업 하나가 미국 정부의 전략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분석하다니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각주 한 줄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 대통령의 서명 보류 선언이 만든 첫 번째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브래드퍼드는 여전히 강경론을 주장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압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만약 관세가 25%로 오른다고 해도 한국 입장에서 피해는 연간 125억 달러. 그러니까 대한민국 GDP의 0.7%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486조 원을 안 내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었죠. 저는 급히 계산기를 꺼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관세를 100년 동안 물어도 출자 총액 486조 원을 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산수였거든요. 연간 125억 달러 손해를 보고 486조 원을 안 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미국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깡패처럼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왜 미국은 이런 기본적인 계산도 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걸까요? 브래드퍼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고 달러, 결제 사전 심사, 자산 압류까지 검토한다고 하면 한국이 버틸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학계에서는 국제법 세미나를 열고 언론에서는 차분한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한 집회를 통해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나섰죠.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패닉 상황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MIT 국제통상정책 교수인 제러드 스톤이었어요. 마일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한국 5대 그룹의 미국 내 누적 투자가 294조 원이라는 거 알고 있어?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합쳐서 120만 명이야. 만약 이들이 셧다운하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고요? 교수님, 그런 자료를 왜 미리 공유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들으려고 했겠어? 모두들 한국을 무시하기 바빴잖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숫자들을 제대로 봐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초등학생 산수.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수심 연치 관세 수입보다도 많았거든요. 한국 사회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브래드퍼드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그 분노를 냉철한 결기로 바꿔놓더군요. 소셜미디어에는 초등학생도 아는 산수를 모르는 미국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됐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관세 피해 연간 125억 달러, 출자 요구 486조 원. 이 두 숫자를 놓고 보면 답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브래드퍼드는 여전히 강경책을 고집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식이 뒤집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압박을 가하면 될까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가 거대한 권력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정말 통쾌하면서도 섬뜩한 순간이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권력도 무력했거든요. 3일 후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발언이 터졌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깡패에는 깡패로 208차 연수의 몽둥이 폭격을 준비했다는 말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러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허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공개된 자료를 보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14,780개 거점 실시간 라우팅 대시보드. 이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흩어진 한화의 모든 사업장과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걸 동시에 리밸런싱할 수 있는 역량을 시연해 보인 겁니다. 북미양 물량에는 검증 주기와 환경사회 지배구조, 데이터 강화라는 명분으로 속도 조절을 걸었어요. 반면 유럽연합, 인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제품, 같은 품질인데 미국만 늦게 받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산업별 충격 예고는 정말 정교했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고대형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검증을 3주에서 8주로, 그래픽 처리 장치 펌웨어를 6주에서 10주로 지연시키겠다고 했어요. 전기차와 배터리 쪽에서는 양극재와 분리막 우선 배정을 유럽으로 이동시키고 미국 남동부 텍트 타임을 35% 감소시키겠다는 거였죠. 에너지와 건설 분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모듈과 인버터 선적 지연으로 각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률이 악화될 거라고 했거든요. 방산과 정비 분야에서는 복합 소재 품질 보증 주기 증가로 함정과 항공기 가동률이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208차 쇠구슬 폭격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깡패에는 깡패라는 문구가 밈처럼 퍼져나갔죠. 저는 이 모든 걸 모니터링하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즉시 실행 가능한 설계라는 게 무서웠어요. 하나는 방산, 에너지, 해외 건설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그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월가에서 나온 리포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공급망의 블랙박스화가 시작됐다. 상호주의 없이는 일정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기업들의 대응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김승현 회장의 깡패에는 깡패 발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글로벌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브래드퍼드는 여전히 한국이 블러핑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블러핑하지 않아요. 실제로 할 수 있고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했거든요.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 물결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에 대한 도전장이었어요. 이틀 후 현장에서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일하는 40대 가장이 찍은 동영상이었어요. 삼성이 날 살렸는데 정부가 날 죽인다고 울먹이며 말하는 모습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거든요. 그 남성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일자리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실리콘밸리 개발자 포럼에서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한국산 펌웨어가 늦는다니 완전 차별이잖아. 정치가 기술을 죽이고 있어. 우리가 이류 개발자 신세가 된 거야. 이런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저는 이 모든 걸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 런칭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한국산 메모리와 반도체 없이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 수 없었거든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남동부 전기차 벨트는 더 심각했습니다. 대기 고객들이 대량으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환불 요청이 폭주하면서 고객센터가 마비됐죠.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장들에서는 생산 라인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해군 기지에서 온 보고였습니다. 정비 대기열에 붉은 경보가 떴다는 거예요. 한국산 부품과 소재 없이는 함정과 항공기 정비가 불가능했거든요. 태평양 전력의 가동률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었어요. 국제적인 반응도 날카로웠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자해, 동맹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이라고 논평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는 조롱일색이었죠. 패권국의 몰락을 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거든요. 텍사스 공장 직원의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 기업이 와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사장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제 이슈가 국가 안보 문제로 번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해군기지의 붉은 경보는 단순한 경제 제재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군사력 투사 능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생계와 자존심을 건 현장의 목소리들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정말 착잡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올라오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정책의 근본적인 오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압박과 위협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한국이 발표한 K-알라이언스 출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화, 삼성, 현대차, LG, 포스코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거였어요. 각각 방산과 건설, 메모리와 파운드리, 전동화, 배터리, 특수강과 2차전지 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들의 전략은 정말 정교했어요. 북미향 제품에는 검증과 펌웨어와 인증을 상향 조정하고 유럽연합과 인도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우선 배정을 동시에 개시한 거죠. 유럽 24개국 헤드라인이 모두 같은 논조였습니다. 미국이 못한 공급망 재설계를 한국 10대 기업이 해냈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거든요. 워싱턴의 보수 싱크탱크들은 여전히 대체 가능하다는 담론을 펼쳤지만 현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이를 연쇄적으로 반박했어요. 고대역 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배터리 셀과 모듈, 특수강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일자리를 살린 건 한국과의 협력이었다는 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이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 분노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들의 공개 사안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명시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기였어요. 가장 심각한 건 방산 분야였습니다. 한화 등 한국 기업들이 정비와 탄약과 센서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겠다고 시사한 거예요. 이건 우리 군의 작전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거든요.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의 제시였다는 겁니다. 국가와 산업과 시민이 합리적인 네트워크로 수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K-알라이언스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산업별 파급 효과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대체 경로를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이 단순히 미국을 압박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국제 상호주의 표준인 K-팩트를 제시했거든요. 이건 앞으로의 글로벌 비즈니스 룰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만한 담론의 붕괴가 만들어내는 데이터형 카타르시스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었거든요. 브래드퍼드는 여전히 강경론을 펼쳤지만 저는 이미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합리적 네트워크의 힘 앞에서 우리의 일방적 압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5대 그룹의 완벽한 연합작전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팀워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워싱턴 상황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기운만으로도 온 공기가 살벌해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브래드퍼드가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끔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한국이 진짜 카드를 다 꺼내지 않은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K-알라이언스의 움직임은 분명 강력했지만 뭔가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폭발 5초 전에 그 숨막히는 정적처럼 말이에요. 한국 언론들의 보도 톤도 이상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어요. 마치 진짜 게임이 이제 시작된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청와대에서도 의미심장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서울발 속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단지 중대 발표 예정이라는 한 줄만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업들의 연합이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거대하고 체계적인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어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분명한 건 곧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 호랑이의 정체가 드러난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감정적인 연설로 488조 원으로 액수를 상향 조정한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직후 청와대에서 나온 긴급 브리핑을 보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당장 주한미군 철수해라. 동맹은 협박의 언어로 유지되지 않는다. 핵폭탄이 터진 거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겁니다. 워싱턴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건 정말로 모든 걸 걸고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이게 말이 되나? 미쳤나? 온갖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에서 진정한 각오를 본 거였거든요. 유럽 외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죠. 동맹이 아니라 압박, 미국의 위협, 한국의 역협박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핵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이재용 삼성회장이 직접 나선 거였어요.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그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있는 곳에 짓겠습니다. 한국의 공장 짓겠습니다. 한 문장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계획 발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거든요. 곧바로 구체적인 패키지가 공개됐습니다. 평택과 용인의 메가 클러스터를 증설하고 국내에서 5만 명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AI와 로봇을 활용한 90%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고 지방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까지 공개했죠. SK와 현대차도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국내 고용과 투자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일사불란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개별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것을요.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미국 내부의 반응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디트로이트에서는 라인 스톱이 급증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AI 스타트업들이 도미노처럼 파산하기 시작했어요. 남동부 전기차 벨트에서는 대기 고객들이 대량으로 이탈하면서 환불 요청이 폭주했죠. 저는 매일 아침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보면서 현실감을 잃어갔어요. 이게 정말 한 사람의 발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화의 철수 폭격은 더욱 정교해졌어요. 걸프의 EPC 업체들이 특수강과 센서 납기 재검증으로 프로젝트 수익률이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미 해군의 함정 정비 큐는 적색 단계로 올라갔고 태평양 전력 공백 경보까지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유럽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 최강 미군이 멈췄다. 미국 조선방산 생태계의 구조적 타격.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미국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백악관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낮게 중얼거리는 절망의 목소리가 내부 녹취에 잡혔다는 거였어요. 왜 다 떠나는 거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압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덫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재명의 핵폭탄과 이재용의 결정타가 만들어낸 완벽한 복수극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오만이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최종 보고서가 백악관에 도달한 지 이틀 후 워싱턴에서 극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자 인상 정책을 철회하고 신속 트랙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패밀리 비자 패키지까지 약속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굴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트럼프가 현저히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86조 원을 요구하며 깡패 협박을 퍼붓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더 굴욕적인 건 기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를 왜 못하셨나요? CNN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트럼프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복잡한 경제 문제로. 변명을 늘어놓던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민망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구나 싶었어요. 폭스뉴스 기자마저 가세했습니다. 한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깡패에는 깡패로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깡패로 불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굴욕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승리를 자축하는 게 아니라 훨씬 성숙한 대응을 보여준 거였죠. 서울 공동선언이 발표됐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상호주의, 법치, 에스크로, 분쟁, 패널, 수익 대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K준 계약을 채택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압박에서 상호주의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갈등을 통해서 양국이 도달한 결론이었죠.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이것조차 굴욕이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트럼프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내가 왜 한국 따위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올라온 최종 보고서가 결정타였어요. 한국 없이는 미군 가동률 40% 이상 타격 불가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아무리 버텨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트럼프가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체면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체면 걱정을 하고 있다니 정말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더 굴욕적인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유럽, 인도, 중동의 20여 개국이 K상호주의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각국 언론들도 일제히 한국이 룰을 수출한다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미국이 룰을 강요하던 시대가 끝나고
한국이 룰을 제시하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트럼프에게는 이보다 더 큰 굴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공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맹은 상호 존중과 법치 위에서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보다는 체념이 배어 있었거든요. 486조 원을 요구하며 시작했던 오만한 도박이 완전한 굴욕적 항복으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권력의 허상을 똑똑히 봤어요. 진정한 힘은 압박이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합의가 성사된 후 저는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의 한화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몇 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라인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고 미국인 노동자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보였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미국 노동자가 저에게 주먹 인사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회에서는 K상호주의가 새로운 국제표준이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독일 총리는 한국이 보여준 원칙과 일관성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인도 총리도 뒤지지 않았어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국이 제시했다고 말했거든요. 심지어 중동 22개국이 공동성명을 내서 K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 연합의 반응이었어요. 강자의 일방적 압박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보여준 한국에 감사한다는 성명을 냈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CNN은 한국이 가르쳐준 진정한 외교라는 특집을 내보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의 데이터, 한화의 의리, 한국의 원칙이 세계를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사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돈을 요구했고 한국은 표준을 남겼다. 누가 진짜 강국인지 이제 알 수 있다고 썼거든요. 삼성은 즉시 국내 메가클러스터 본계약을 체결했고 한화는 MASGA 동맹 상생형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룰과 존중, 예측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명문화해서 박제한 거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 청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어요. 우리가 해냈다. 대한민국이 해냈다.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국을 이겼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올바른 원칙을 지켜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학생들이 만든 영상이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돌파했어요. 486조 vs 125억, 초등학생도 아는 산수를 가르쳐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었죠. 전 세계 네티즌들이 Korea Strong, K-Standard 같은 댓글을 달며 응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승연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의리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건희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 담겨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도 멋있었습니다. 사람과 기술, 그리고 존중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 투자 확대 계획을 재확인했거든요. 진정한 강국은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고 그것을 전 세계가 따르게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48시간의 기적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K상호주의의 시대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든 건 핵무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원칙과 의리, 그리고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K파워의 힘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거둔 경제적 성과였습니다. K상호주의 확산으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수주가 폭증했어요. 유럽, 인도, 중동에서 몰려든 주문만으로도 올해 수출 목표를 200%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삼성은 유럽 12개국과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하나는 중동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120조 원 규모를 따냈습니다. LG는 인도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고 현대차는 유럽 전기차 점유율 1위를 달성했어요. 가장 통쾌했던 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3,400을 돌파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K상호주의 효과로 화랑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486조 원을 빼앗기려던 상황에서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둔 거였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이번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연간 600조 원 규모였습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486조 원보다 훨씬 큰 돈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벌어들인 거였죠. 한국이 보여준 48시간의 기적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K상호주의의 시대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든 건 핵무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원칙과 의리, 그리고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건 돈보다 훨씬 값진 전 세계의 존경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K파워의 힘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48시간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선 나라입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난 기적의 땅이죠. 삼성과 한화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업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5,000년 역사 속에서 길러진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이었어요. 몽골의 7차례 침입도, 임진왜란도, 정유재란도 이겨낸 그 강인한 DNA가 21세기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거였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의리는 조선시대 선비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이재용 회장의 데이터는 세종대왕의 실사구시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은 을지문덕, 연개소문으로 이어지는 자주독립 정신의 발현이었죠. 한국이 486조 원 압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그 기상, 고려가 몽골 제국에 맞서 40년간 버텨낸 그 의지, 주원이 7년 전쟁으로 일본을 물리친 그 저력이 현대에 되살아난 거였어요. BTS가 빌보드를 정복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석권하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휩쓸고, 이제는 삼성과 한화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DNA입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정신력,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완성도, 어떤 강자 앞에서도 당당한 자존심이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영토는 작을지 몰라도 정신은 태평양보다 크고, 인구는 적을지 몰라도 영향력은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KPOP나 K드라마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순간, 강자의 부당한 압박 앞에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신 때문입니다. 486조 원을 요구받았을 때 그럼 안 줄게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라. 초등학생 산수로 세계 최강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나라. 의리와 원칙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어떤 강자가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에게는 이 48시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대한민국, 참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압박은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마치 수치 압력을 받아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나라는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어왔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나가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